자, 1강을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강의 들으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이제 2강 들어갑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죠? 제2절에 행정 및 법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공법도 공법이죠. 공법은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따라서 수직적이고 명령적 그런 하달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행정 조직 체계를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 행정 조직 체계는 우리 부동산 공법뿐만 아니라 2차 과목을 공부할 때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자, 이제 법을 공부하다가 중앙행정위원회 장 그러면 그 부처의 중앙의 장을 뜻합니다. 이것은 각 부처 장관을 뜻한다. 각 부처 장관인데 여러 개의 부처가 있겠죠. 교육부, 기획부 여러 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장관은 바로 무슨 장관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이 법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오죠. 이 두 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간헐적으로 행정안전부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이 두 개 부처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장관하게 되면 그 부처의 가장 우두머리 중앙행정회장을 뜻한다. 그래서 매번 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대로 읽다 보면 강의 진행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걸 줄여서 부르는데 대부분 수험생들 이걸 국장 이렇게 불러요. 국장. 또 농림부를 농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아듣기 좋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르자. 국토부 장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뜻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면 농림부라고 하자 이거죠. 농림부 장관 이렇게 간헐적으로 단축해서 부르겠습니다. 근데 중앙행정위원장이 나왔으면 이제 지자체가 나올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죠.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는 게 바로 지자체인데 광역할 때 광자는 무슨 광자다? 넓을 광자죠. 지자체의 범위가 넓은 걸 뜻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특별시가 있죠. 서울특별시. 또 광역시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거.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다.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세종시를 뜻하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뜻하죠. 과거의 제주도를 지금은 특별자치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역자치단체가 도가 있죠. 도. 경기도 이렇게 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것을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죠. 특별시, 광역시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뜻하고요. 특별자치도, 특별자 들어간 요 2가지. 요것과 요것은 특별자가 들어가죠. 그럼 요걸 설명하면 요걸까지 같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고 했을까? 자, 이렇습니다. 과거에 제주도를 생각해 보자. 과거에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에 시가 2개가 있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요 2개 시 말고도요.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군이 다 시로 편입됐다고 하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2개 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시별로 관할을 했던 거예요. 특별자치도 전에는 그냥 제주도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주로 생업은 뭐가 주로 주생업이죠? 주로 소득원은 바로 관광사업입니다. 관광이 주사업인데 이 관광을 위해서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따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니까 어떤 단점이 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제주도를 가보면 압니다만 한 3일 정도 차 가지고 한 바퀴 돌면 제주도 전체 관광이 되죠. 근데 이걸 시별로 관할하다 보니까 제주시는 따로, 서귀포시 따로따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특별 상황이 있어서
제주도 전체를 하나로 보고 관광 3부를 만들어서 외분이 왔을 때 제주시 서귀포시에 따로따로 놀지 말고 이 도를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만들자. 그러려면 시장에 관할해서는 안 되겠다. 이 전체의 제주를 통괄해서 도지사에게 특별히 자치권을 주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라고 안 하죠. 특별자치도라고 하면 도지사는 자치자가 붙으니까 주민의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주민 선거로 뽑지 않아요. 도지사가 그대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있는 거죠. 이자가 모든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소통령이라고 보면 돼. 제주도의 대통령이다. 이쯤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자치 도지사의 모든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전체의 관광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대표가 뭐죠? 올레코스. 예전에 올레코스죠. 올레코스가 1코스부터 10코스 이상의 코스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 전역에 대한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별로 편역적인 자치를 하지 말고 도 전체에게 자치권을 주자. 그게 바로 특별자치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게 아니죠.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다. 시장은 선거를 뽑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게 바로 특별자치도.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 세종시도 모든 권한을 세종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모든 권한 시장이나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도가 있겠죠. 자, 도를 가게 되면 경기도가 있죠. 도가 있을 때 시도 있고 군도 있잖아. 그죠? 여러 개의 시와 군으로 되어 있는 게 도입니다. 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 이렇게 시와 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것을 광역자치단체, 큰 자치단체라 이런 얘기죠. 여기 있고요. 이제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작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보자. 특별시에 구가 있죠. 구. 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 구가 있죠. 그죠?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가 있습니다. 또 광역시에도 구가 있죠. 그죠? 뭐 부산광역시 무슨 구 이렇게 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구를 자치구라고 한다. 자치구라는 게 무슨 말이죠? 구청장을 주민의 선거로 뽑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어디에 있는 거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선거로 뽑죠. 그 다음에 특별시는 군은 없죠. 군은 없고 구가 있습니다. 광역시에 군이 있잖아요. 군. 뭐 인천광역시 옹진군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렇게 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에는 바로 군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그러면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초를 따로 둘 필요가 없죠. 물론 특별지도에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있습니다만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자, 이제 도로 가보자. 이 도에는 시와 군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시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시와 군으로 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광역은 큰 자치단체 5개 있고요. 기초는 광역 안에 조그만 자치단체. 특별시에 구가 있고 광역시에 군과 구가 있다. 그 다음에 도에 시와 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장 이것을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행정의 장은 상급자입니다. 상급자로서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는데 이 광역자체를 중급자라고 보자. 중급자. 그 다음에 기초를 이것을 하급자라고 보자. 이렇게 이제 상급자, 중급자, 하급자로 나눴는데 자, 광역을 보자고요. 광역을 줄여서 이렇게 부를게요. 특, 광, 특시, 특도, 그리고 도 이렇게 부를게요. 줄여서. 그래서 특, 광, 특시, 특도, 도. 이것도 매번 5개를 또 이렇게 부르자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줄여서 어떻게 부르자? 시도라고 부르자. 시도. 시도지사라고 부르자.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요 시는요. 일반 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원시 같은 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시는 그게 둘러봐야 돼요. 그 뒤에 무슨 자가 오느냐. 시 뒤에 도지사가 오죠. 따라서 이 시는 도지사와 직급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레벨이 같다.
따라서 이때 시는 무슨 시? 광역을 뜻하니까 특, 광, 특시를 뜻한다. 그리고 요 도는 특도와 도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시, 군, 구 요것을 하급자라고 봤습니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시입니다. 요것도 시고 요것도 시예요. 글자 수는 똑같죠.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파악을 한다? 전혀 직급이 다른 겁니다. 요 시 뒤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요. 시 뒤에 도지사가 나왔다면 요 시는 큰 자치단체 어디를 뜻한다고요? 특, 광, 특시를 뜻한다. 또 이 도에는 특도로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시군구할 때 이 시는 뒤에 군수구청장이 나오죠. 그럼 요 시는 군수구청장과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일반시를 뜻한다. 일반시. 일반시니까 뭐 용인시, 수원시, 부평시 이런 시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라고 돼 있을 때 광역의 시인지 기초의 시인지를 알으려면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 중요하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일반시를 다시 또 나누면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나뉜다. 요거까지 알고 가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의 명령적 체계를 알 수 있는데요. 일반시를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로 나눈다는 거죠. 대도시는 크기가 큰 게 아니고 인구입니다. 인구가 50만 이상. 인구가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한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는 시를 뜻하죠. 따라서 이 대도시의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 시장 혼자 관할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 밑에 구를 두게 됩니다. 구를 둬서 일정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요 구를 또 요 구랑 같게 보면 안 돼요. 좀 자꾸 어려워지는데요. 이 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동률선상에 썼기 때문에 이 구는 자치구로서 주민이 선거로 뽑는 구로서 일반 시장이나 군수와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장이나 서울 강남구청장이나 가평군수나 레벨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구는 대도시 안에 있는 구죠. 그러니까 시보다 밑에야 되잖아. 그죠? 요 시를 비자치구라고 한다. 똑같은 군데도 이 구는 자치구, 이거는 비자치구. 비자치구는 뭐다? 선거로 뽑지 않는 겁니다. 선거로 뽑지 않고 임명하는 구청장이죠. 상급자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선거로 뽑지 않아요. 그래서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자치구 이렇게 갑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렇다면 대도시가 아닌 시라면 인구가 50만이 안 되니까 구 자체가 둘 필요가 없죠. 구청장이 없다는 거죠. 시장이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도시인지 대도시가 아닌지를 알려면 인구를 보면 알겠는데 인구가 각 시마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따지자? 구가 있나 없나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대도시일까요? 아닐까요? 수원시는 대도시입니다. 구가 있잖아요. 뭐 권선구, 영통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비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는 대도시. 인구 100만 명이 육박하고 있죠. 용인시도 인구가 80, 90만이 됩니다. 용인시에도 구가 있죠. 수지구도 있고 여러 구가 있습니다. 처인구도 있고요.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오산시 같은 경우는 구가 없죠. 구리시 50만이 안 돼요. 구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부른다. 이해하신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조직 체계를 나누니까 상급자, 중급자, 하급자가 있는데 상급자는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급자는 광역으로서 시도지사라고 했다. 자, 줄인 거죠? 시도는 요 시는 3개예요. 특, 광, 특시. 요 도는 2개입니다. 특도와 도를 함께 내포가 있다. 요 시는 도와 레벨이 같으니까 특광, 특시를 뜻한다. 이게 중급자고요. 이제 하급자로서 시군구가 있다. 이 시는 일반시라고 그랬죠? 군수구청장 앞에 있기 때문에 얘네와 직급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하급자입니다. 그게 시군구입니다. 이 시를 다시 또 이렇게 둘로 나눴던 거죠. 자, 물어봅니다. 구청장은 둘로 나눠진다? 자치구와 비자치구로 나눠진다. 자치구는 어디 있는 거다?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광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선거로 뽑는다. 그래서 이걸 자치구라고 얘기한다. 비자치구는요. 대도시에 있는 구를 뜻한다. 직급은 얘가 더 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법은 위계적 절차를 중시한다.
자, 어떻게 중시하냐면 하급자가 중급자를 주면 중급자가 상급자에게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직접 장관을 상대로 한 건 거의 없어요. 시군구가 시도를 주면 시도가 장관에게 준다. 또 밑으로 하달할 때 마찬가지 장관이 시도에게 주면 시도가 이걸 하급자 시군구에게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틀을 잡습니다. 상급자, 중급자, 하급자로 나눠진다. 자, 상급자는 장관이라고 그랬죠? 중앙행정회장으로 장관. 중급자는요, 시도지사. 시도는 5개예요. 시도할 때 시는 무슨 시? 특, 광, 특시. 도는 특도에 도를 포함한 5개. 하급자는 시군, 구청장. 요 구청장은 자치구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제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보자고요. 여러분들 특별시, 광역시에 구나 군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있을까요? 구청장이나 군수에게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자.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구가 여러 개 있죠. 뭐 송파구, 강남구, 관악구 여러 개의 구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모든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장이 있을까요?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특별시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서울특별시장님 얼굴 알고 이름 알죠? 박원순 씨 얼굴 알고 이름도 알아요. 근데 구청장 얼굴 이름 모르잖아요. 그것은 모든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듯이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에도 구나 군이 있지만 이건 위임을 해주는 거지 모든 권한은 광역시장에게 있다. 그다음에 특시, 특도는 당연히 권한이 얘네한테 있다고 그랬죠?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이 얘네가 있다. 이제 도로 가보자. 도에는 시와 군으로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에 시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에 있다고 쳐봐요. 수원시의 권한은 수원시장에게 있습니까? 경기도시에게 있습니까? 또 가평군이 있습니다. 가평군에 집 지을 때 군수에게 허가받겠어요? 도의사에게 허가받겠어요? 당연히 시장과 군수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럼 도의사는 뭐 하는 거죠? 각 시군 여러 개 있는 시군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관리제적 기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 권한은 각 시장 군수에게 있지 도의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도에는 시와 군으로 되어 있고 모든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게 6개 나오잖아요. 이 6개를 우리는 행정의 기본 단위라고 한다. 자, 6개 적어볼까요? 특별시장, 특별시, 광역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시, 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도는 빠지고요. 시장, 군수 이렇게 시장, 군수. 얘네들이 공법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얘네들이 행정의 기본 단위다. 행정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요 6명이 사업도 얘네들이 주축을 이뤄서 하고 계획을 만드는 것도 얘네가 주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6명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행정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뭐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가죠. 이것도 단축해서 제가 우리끼리 얘기로 6인이라고 부르자.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6명이니까 우리끼리 6인 그러자고요. 6인 하면 누굴 뜻한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6인인데 6인에는 도지사나 구청장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요. 6인 요거 아는 것이 이강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또 여기를 보면서 정리를 해봐요. 자, 행정의 조직 체계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상급자입니다. 상급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자? 국토부 장관이라고 부르자. 농림축산식품부를 농림부 장관이라고 부르자. 또 가끔 행정안전부도 나오거든요. 이건 행안부라고 부르자. 방송에도 그렇게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얘네가 상급자로서 장관입니다. 이제 지자체를 둘로 나눴죠.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과 기초로 나눠진다. 광역은 중급자였죠. 중급자. 기초는 하급자였죠. 하급자.
하급자입니다. 중급자를 보면 특별시 특, 광역시 광, 특별자치시 특시 세종시고요. 특별자치도 특도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인데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자? 시도지사라고 부르자. 시도지사, 그죠? 그다음에 하급자로서 시군 구청장이 있다. 요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를 뜻한다. 그래서 하급자가 중급자를 주면 중급자가 상급자를 주고 하달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게 이제 일반시라고 그랬죠? 뭐 수원시나 용인시와 같은 일반시입니다. 요 시를 다시 둘로 나눴다고 그랬죠?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로 나눈다.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므로 비자치구를 가지고 있다. 비자치구니까 선거로 뽑지 않는 구를 뜻다. 뭐 성남시, 분당구 같은 데를 뜻하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행정시가 나옵니다. 행정시는 뭐냐면 주민이 투표로 선출하지 않는 그런 시를 뜻합니다. 전국의 시장님을 선거로 뽑죠, 대부분. 근데 선거로 뽑지 않는 시장님이 있다. 어디 있을까요? 아까 제주도 얘기했었죠? 특별자치도에는 2개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죠. 이것은 도의사가 임명하는 거지 선거로 뽑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주시랄지, 제주시, 그 다음에 서귀포시, 이와 같이 주민이 선거로 뽑지 않는 이런 거를 행정시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행정의 기본 단위. 행정의 기본 단위. 이 자치단체 중에서 스스로 권한을 갖는 것이 6개가 있어죠. 특별시, 특, 광역시, 광, 특별자치시, 특시, 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요걸 6인이라고 불렀다고, 6인. 우리끼리 그냥 6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6명의 행정의 기본 단위가 나올 때 그냥 6인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6인이 누구다? 특, 광, 또 특시,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6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규 체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규 체계. 법규 체계는 이제 법이라는 건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률은 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만약에 건축법 그러면 건축을 짓는 절차의 기준이 제시되죠. 국회에서 만들죠. 이렇게 기준을 만들면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시시각각 숫자랄지 기준이 달라질 때가 있죠. 이건 좀 더 편하게 개정을 하기 위해서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죠. 구체적 범위를 시시각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시행령. 그러니까 법에서 기준을 정하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이 정합니다. 각 행정 각부의 부령이라고 있으니까 각 부처 장관이 만드는 거죠.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잠깐 이쪽을 또 봐주시면요. 이 법규 체계는 이제 여러 법을 공부하다가 또 교수님들이 각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자, 법이 있다. 만약에 건축법이 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겠죠. 시행령. 아까 대통령령이라고 했고요. 건축법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법에 이건 법이라고 그랬죠. 법은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건물을 져라 그랬어요. 건물을 지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져라 그랬어요. 그럼 대통령이 아까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시행령을 딱 찾아보면 이제 예를 들어 숫자를 얼마로 하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날짜는 며칠 이내 허가를 신청하라. 이렇게 구체적 범위가 나오고요. 시행규칙은 또 뭐다? 가끔 시행령을 보다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라. 그러면 필요한 서류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법에서 기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세 개를 합쳐서 법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법령이라고 한다. 건축법령 그러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규칙 요 세 개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령에서 출제 범위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법에서 많이 나오고요. 시행령이 가끔 나오고 시행규칙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주로 여기 두 군데서 출제가 압도적으로 되었는데 요즘에 생판 모르는 5개 정도의 문제가 나올 때는 시행규칙관 돼서 막 내는 거예요. 또 시행령 외곽된 데서 문제를 내다보는데 그것까지 다 그 5개 맞기 위해서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공법 하나만 갖고도 1년을 공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로 법과 시행령에서 중요한 걸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시행규칙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출제가 되더라도 이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 조례라는 건 지자체마다 그 지방자체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어떤 걸 제시했어도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지자체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로 조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부동산 공법 분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부동산 공법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을 구성하는 법이 6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12개가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름이 꽤 길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라고 부르자? 국토법률 이렇게 부르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법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초 강의니까 이 법을 자세히 훑는 것보다는 용어를 위주로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자, 법의 이름을 보면 그 법의 대상을 알 수 있다. 일단 국토자로 시작되는 거 법의 적용 대상은 전국 대상.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잘 좀 이용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서 잘 이용하자는 거죠.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한다. 공법이니까 공공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의 1조, 법은 1조, 2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조에는 그 법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뭐 출제 대상이 아니니까 한번 훑어보는 수준입니다. 자,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잠깐 또 칠판을 보도록 하시고요. 자, 용도 지역이라는 첫 번째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용도 지역의 이제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이름을 한번 음미해 보자. 지역은 지역인데 용도가 있다. 어떤 쓰임새가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용도 지역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이죠. 토지의 기능이나 또는 적성에 따라서 전 국토를 구분한 겁니다. 전 국토를 구분했다. 그럼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구분한 겁니다.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이렇게 있죠? 전 국토가 있을 때, 이 땅은 개발할 토지야. 그러나 이 땅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문화재가 있네.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토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토지를 구분할 때 누군가가 여긴 개발해, 여긴 보존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행정계획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는데 그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이 기능과 적성이 보존 땅이라면 보존 땅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개발이라면 개발 땅으로 구분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도 지역을 구분해서 개발할 땅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보존할 땅은 행위를 규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국토를 구분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자,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입니다. 도시지역 많이 들어봤죠?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빨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전국토를 어떻게 했다고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나눈 거예요. 나눠서 이름을 4가지를 붙여줍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름만 딱 들어도 어디가 개발 땅일까요? 도시지역은 개발의 토지죠. 개발 토지입니다. 개발 땅과 보전 땅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 개발의 땅과 보전의 땅은 어떤 땅이 더 기능이 다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개발할 땅은 기능이 다양하죠. 기능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기능에 따라 이 도시지역을 다시 또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구분하니까 네 가지로 구분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나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을 다시 또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입니다. 자, 구체적인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전 국토가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자, 전국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국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가 도시지역. 여기가 관리지역, 이렇게는. 여기가 뭐 농림지역. 여기가 이제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의 가장 개발도가 클 겁니다. 개발도가 크니까 다시 또 그 기능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4가지 권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일단 주거지역에는 사람의 밀집도가 높겠죠.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주거 기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주거지역입니다. 또 사람의 밀집도가 높으니까 상업적 교류가 필요하죠? 상업지역이 있다. 우리 시내 한복판에 나가보면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에 물품을 공급하고 생산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공장에 있는 공업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도 생산을 위해서 도시지역이 들어간다. 그럼 생각해보자. 도시지역은 개발도가 굉장히 높아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만 자꾸 형성이 된다면 주민들은 기계화가 되고 말죠. 많이 모여있는데 공장만 있고 뭐 상가 건물만 있고 집만 있다면 사람들이 쉴 터가 없잖아요. 휴식적 의미의 보전 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녹지지역. 녹지지역도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휴식을 위해서 보전하자. 이게 바로 녹지지역이 되겠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줄여가지고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거 3개는 개발 특성. 요것은 보전 특성인데 개발 지역이라 할지라도 보전의 땅이 있다는 거죠. 요 보전은 무엇을 위한 보전이다?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보전 지역으로서 녹지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관리지역이 있는데 요 관리지역이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관리지역은 보전도 되고 개발도 됩니다. 두 개가 다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요 관리지역은 종전 규정을 잠깐 얘기할게요. 종전에는 이런 지역이 있다고 했었어요. 준도시지역도 있었고요. 준농림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용도지역이 4가지로 나눠지지 않고 5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5개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요 준도시와 준농림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요걸 통합해가지고 지금의 관리지역이 된 겁니다. 통합해서 관리지역이 됐다. 그 왜 통합을 했을까? 준도시나 준농림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준도시 뜻이 뭐겠습니까? 도시지역에 준하는 지역이다. 또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준농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준농림은 과거에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보전 특성과 개발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보전과 개발이 양립되었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준농림은 과거에 이런 지역입니다. 지방국도 한 2차선 정도의 지방국도가 있죠. 차를 타고 쭉 이제 지나갑니다. 저 멀리에 야산 하나 있고 여기 연립주택 몇 개 있고 연립주택 여기가 싹 다 농지로 쫙 펼쳐져 있는 그림이 현상이 되시죠? 이런 지역쯤이 준농림이었습니다. 과거의 준농림은 보전과 개발이 함께 되다 보니 준농림 지역의 주민들이 보전은 뒤로 모르고 자꾸 개발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난개발이 발생한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난개발이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존치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없앴고요. 준도시는 도시역에 준하는 지역인데 큰 문제는 없었죠. 다만 전국 도의 면적이 아주 협소했어요. 채 1%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를 합니다. 두 개를 없애가지고 통합시켜서 지금의 뭐가 됐다? 관리지역이 됐다. 준도시와 준농림이 합들어져가지고 지금의 관리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리지역도 보전 개발이 함께 되는데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슬래시 분리하고 있다. 분리. 보전과 개발을 분리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걸 합치시켜 놓으니까 난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관리지역은 보전할 관리와 개발할 관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보전할 관리는 보전만 해주고 개발할 관리는 개발만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소 개발이 가능하니까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기능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되는데 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보전만 할 수 있는 보전의 관리적이고요. 계획관리 하게 되면 이건 개발이 가능한 관리를 계획관리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리적으로 와보면 관리적이 크게 세 칸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보전과 생산관리는 보전을 위주로 하고 계획관리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관리지역이 되겠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개발과 보전의 플러스가 아니라 슬래시 분리가 되고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자, 이제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름만 들어도 이건 보전지역이겠죠. 개발지역이 아니죠. 이건 보전지역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전지역인데 농림지역은 과연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할 때 농은 농지할 때 농, 림은 산림할 때 림. 그리고 농림지역은 주로 산지와 농지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농림지역이죠. 농지 산림에서 농림입니다. 농지 산림이죠. 따라서 농림지역은 농지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 보존한다?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위한 보존이 바로 농림지역이다. 농업적 생산이나 임업적 생산이죠. 농업적 생산, 임업적 생산. 이걸 위해서 보존할 지역이 바로 농림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주로 어떤 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그야말로 문화재랄지 상수원이랄지 생태계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존을 위한 보존이 되겠다. 문화재나 생태계는 그저 보존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죠. 이것도 보존을 위한 지역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구상이 돼야 합니다. 용도 지역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럼 용도 지역의 뜻은 전국토를 개발이냐 보존이냐로 나눈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이름 얘기하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앞자만 따면 도, 관, 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 관, 농자. 이 중에서 요 두 개는 개발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거죠. 주, 상, 공, 녹. 관리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니까 세 가지로 세분이다. 나누는 걸 세분이라고 그러죠. 이건 세분이 가능하다.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은 보존지역이니까 기능이 다양할 수 없고 이 두 개는 세분되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쪼개지는 이름을 외우려고 지금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용도지역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국토를 구분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로 구분하니까 그게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눠진다. 도, 관, 농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칠판을 또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해요. 자, 용도지역이 나와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국토를 나눈 거예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로 구분한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구분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도, 관, 농자의 첫 번째 도시지역이 나오죠.
도시적은 개발이다, 보전이다? 개발지역이다. 그래서 도표가 좀 길어서 말이죠. 위로 올리면서 봐야 되겠네요. 도시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주거지역, 그죠? 주거지역 잡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잡았죠. 그리고 나서 공업지역 나오고요. 녹지지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고요. 자, 이걸 다시 또 보세요. 도시적은 개발도가 크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지되 주거지역이 다시 또 나눠지는 거예요. 밀집도가 크고 개발도가 크니까 기능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로 나눠진다. 다시 또 전용 주거를 1, 2종으로 나누고 일반 주거를 1, 2, 3종으로 나눈다. 이것까지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용도적인 뜻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네 가지로 나눠지죠. 중심상업, 시내 한복판이고요. 뭐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얼핏 한 번씩 들어봤던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다. 공업지역도 이것도 세 가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이렇게 나눠진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교과서 나왔을 때 그때 자세히 하자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지죠.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도시적 했으니까 뭐로 가자? 관리적으로 가야죠. 관리적. 관리적이죠. 관리지역은 이것은 보전과 개발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됐다고 그랬죠. 보전과 개발을 슬래시 분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관리지역은 과거에 두 개 지역이 플러스했다고 그랬죠. 뭐하고 뭐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이 플러스했기 때문에 준자가 두 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관리지역 뜻을 볼까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준도시를 뜻하죠.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이나 산림보존을 위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이 준은 바로 준농림을 뜻한다. 이건 준도시 할 때 준, 준농림 할 때 준. 이렇게 준자가 두 번 나온다. 바로 관리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지는데 요 두 개는 보전 특성이고 이것은 개발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농림지역은 농업적이나 임업적 생산을 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나중에 배우는데요. 농지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짓기 좋은 지역이고요. 보전산지는 임업적 생산을 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와 임야로 되어 있고 이건 보전의 특성을 갖는다. 보전. 보전 특성이니까 쪼개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보전의 지역이죠. 그야말로 보전을 위한 지역인데 이건 단어를 보세요. 자연환경을 위한다. 수자원, 물이죠. 물이랄지 해안이랄지 생태계랄지 상수원이랄지 문화재랄지 이걸 보전한다든지 수산자원 하면은 물고기라고 그랬거든요. 수자원은 물, 수산자원은 물고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농림지역은 농지와 임야로 되어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수자원이랄지 문화재랄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제 다시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도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용도 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가 이렇게 있을 때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토지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토지는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평면이죠. 그래서 이건 평면적 정. 토지란 얘기죠, 토지. 토지에다가 정하는 평면적 정. 그럼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기능만을 갖는다. 따라서 중복정되지 않는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 나오죠. 예를 들어서 도시적 있고 여기 뭐 관리적 있고 농림적이 있는데 하나의 토지에다가 도시적과 농림적을 동시에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토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은 평면적으로 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용도적을 중복 정할 수는 없다.
하나의 지역은 하나의 토지, 지역만을 정한다. 또 일부 지역은 세분된다. 세분된다는 건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도, 관, 농자 중에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농림과 자연환 경우는 세분되지 않는다. 또 필요할 때 임의적 정이고 임의적으로 세분하기 때문에 아직도 정되지 않는 지역이나 아직도 세분되지 않은 지역이 있을 때. 그러니까 도관 농자를 정하는 것은 필요할 때 정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름이 없는 미지정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되는데 이것도 필요할 때 세분되기 때문에 아직도 세분되지 않은 지역도 있을 수 있다. 필요할 때 정된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세분적인 내용을 외운다는 게 아니고요. 용도 지역의 뜻만 알고 가자. 뜻이 뭐다? 전국토를 나눈 곳이다. 4개 권역 나눠지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걸 좀 더 또 세분해서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눠진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는 3가지, 보전, 생산, 계획관리로 나눠지고 농림과 자연은 세분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틀을 잡으시면 돼요. 용도지역 뜻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휴식 취하고요. 3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